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단열 변화, 그 다음에 안정도까지 했다면 이제 바람에 대해서 할 건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용어를 알기 위해서, 바람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게 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수식적인 증명을 뺄게요, 그냥. 빼고 결과론적인 걸로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32페이지고요. 기압에 대한 얘기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자, 기압이 뭔지는 알고 가자라는 거지. 지구과학 2 정도면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해요. 이게 한자적인 풀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들이 누르는 힘입니다. 힘. 우리가 옛날에 뭘 배우냐면 힘이라는 건 뭐야? F는 ma. 이거 배우죠? 근데 그걸 단위 면적당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에 대한 걸 단위 면적으로 나눠요. 그럼 단위 면적분의 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교과서에서 어려워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별거 없어요. 단위 면적에 대해서 힘 얻으면. 왜냐면 중력과 속도, 얘는 그 공기 질량. 그럼 이거를 밀도로 바꿔. 그럼 질량을 밀도로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부피분의 밀도 하면, 부피랑 밀도 곱하면 돼요. 거기에 G 그대로 있죠? 근데 이 부피를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단위 면적당 높이로 바꿔요? 그럼 이게 이거예요. 단위 면적당 높이. 그리고 G 그대로 있지? 자, 그럼 A 없어지지? 그래서 ρGZ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와요.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다. 이게 결국 기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거 다 때려치우고 쉽게 뭐냐면, 공기가 여기 빽빽하게 있어. 그럼 뭐해? 여기 있던 사람이 느끼는 게 누르는 힘이 세지겠지? 그거 밀도가 높을 때. 그다음 중력가속도는 사실상 변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 똑같은 밀도인 공기인데 똑같은 밀도인 공기가 이만큼 있을 때랑 이만큼 있을 때 누가 누르는 힘이 당연히 크겠어요? 높게 있을 때 크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개념은 좀 알고 가자.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측정해 보려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수은기둥을 활용을 합니다. 수은기둥을 해봤더니 공기들이 이렇게 누르는 힘이, 이게 이제 빈 실린더를 여기다 거꾸로 꽂아 놓은 건데 실제로 딱 꽂아 놨더니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올라가. 76cm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멈췄대. 무슨 얘기냐면 공기들이 누르는 힘과 얘가 그래서 올라갔을 때 평형을 이룬 거야. 그게 얼마? 76cm. 그렇구나. 우리 일반적인 일기압은 수은기둥 76cm 올라갔을 때구나. 이거야. 그게 같구나. 그걸 아는 게 이제 토리첼리인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꿨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바꾸면서 수은 밀도를 곱해. 아까 기압식에다가 수은 밀도 넣고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시 넣고 76cm 긴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계산했더니 그게 이제 1013.25. 고 자기 이름 따서 헥토파스칼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그냥 이렇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구나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압이라는 게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해요. 그럼 기압이 차이가 나면서 발생하는 걸 기압 경도력이라고 하거든요. 요 이름은 좀 기억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 방향이 항상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건 뒤에서 또 할 거니까 이렇구나 넘어가시면서 이 밑에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압 차이가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기압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여기와 여기도 기압 차이가 날 수 있죠. 자, 동그라미 친 부분 요거 맞아요? 그러면 원래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기압이 크거든요. 위쪽은 기압이 작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기는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중력이야. 중력이 끌어당기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개념이 정력과 평형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건데 그냥 이렇구나. 즉 우리가 지금부터 바람에 대한 걸 볼 건데 바람을 볼 때 위아래의 움직임은 사실상 지금 보지 않을 거예요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인 부분만 건들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기압식에 넣게 되면요. 실제로 100m당 한 12헥토파스칼씩 감소한다 정도를 조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약간 이따가 하게 될 거를 위한 단어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133쪽 갑니다. 기압 경도력. 아까 뭐라 그랬죠? 기압 차이가 남으로써 생기는 힘.
즉 얘는 공기를 실제적으로 옮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쫄지 말고 그림을 봐봐. 그냥 이 일정한 단위 면적을 정해줘요. 거기에 한쪽은 기압이 컸을 때, 한쪽은 기압이 작았을 때야. 근데 얘가 왜 생긴다고? 이 둘의 기압 차이로 생긴다니까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 그래서 그 면적당 기압이 컸을 때 이렇게, 그 면적당 기압이 작았을 때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빼요? 그러면 그 차가 나타나겠죠? 그거야. 그 차가 나타나는데 그것만큼 기압식이 아까 넣는 거예요. 기압식에. 이 기압 차이가 난 만큼 그럼 어떻게 기압이 변화가 일어나냐? 그걸 보는 거니까 넣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식들이 발생을 합니다. 궁금한 사람은 따로 질문하세요. 그럼 이 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기압 경도는 기압 차이가 크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차이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한쪽은 공기가 많이 있고 한쪽은 공기가 적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많은 쪽에서 많이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거야. 근데 요거 말고도 또 뭐 있냐면 이 두 지점 사이에 거리랑도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밝혀내게 돼요. 요 식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인 건 요겁니다. 기압 경도를 하는 건 기압차와 비례하고 거리와 반비례하는구나.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백센터 쪽에 밑에 보시면 정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기압 경도의 방향 먼저 설정해줘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럼 이걸 등압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보면 1012가 1008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 여기서 일로 갈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요 방향. 자, 그래서 얘는 바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알게 되면 일기도에서 등압선의 간격에 따라서 바람이 세냐 작냐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 우리가 지구과 원에서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들어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 얘가 고이고 얘가 저라고 했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 즉 A 지점과 B 지점일 때 풍속이 어느 게 더 세냐? 요런 거 해석하시잖아요. A가 B보다 더 세다. 이거 하지. 왜 그래? 이제 기압 경도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같은 기압 차이라면 거리가 어떤 거? 짧을수록 더 기압 경도력이 크다고. 왜? 좀 정성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면 약간 그런 거야. 똑같은 이제 공기 덩어리들이 기압 차이가 나는 것만큼 이동을 할 건데 그거를 짧게 이동을 할 거냐? 멀리 이동을 할 거냐? 그럼 짧게 이동을 할 거면 한 번에 쫙 밀어주면서 한 번에 빨리빨리 가겠죠. 빨리빨리 간다는 게 뭐야?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기압 경도력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만 하면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이런 부분을 보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힘입니다. 자, 전향력 아시죠? 북반구에서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에 무슨 쪽?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는 힘. 이거를 전향력이라고 하고 얘는 자전 때문에 생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공을 던졌는데 실제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얘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걸 보고 던졌는데 나는 돌아가서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 그럼 여기를 보는 입장에서 내가 공을 던진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36쪽에 뭐냐면 탐구활동을 우리가 하진 않지만 어떤 거냐면 극지방에 있는 사람과 여기 적도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돌지. 회전판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고 던졌는데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얘가 보는 방향이 여기죠. 근데 난 여기로 공을 던진 거지. 이거에 대해서 이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향력이 아주 잘 나타나요. 극지방은. 근데 적도 부분은요. 봐봐요. 내가 분명히 이 지점을 보고 던져요. 자, 여기다 그리지 말고, 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치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매달려 있겠지? 얘가 이 지점을 보고 던졌어. 그리고 얘가 지구가 회전을 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여기로 가지. 근데 이 지점도 어떻게? 여기로 가지. 맞아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일로 보고 던졌어. 일로 보고 던졌을 때 나는 확실하게 회전을 하거든. 그래서 공이 일로 날아가는 게 눈에 보였는데 내가 일로 던졌는데 같이 이동을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힘이 거의 안 보이는 거야, 적도 지방에선.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 개념이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제 코리올리라는 아저씨가 그걸 정리했는데 이렇게 돼요. 전향력은 북반구에서 우리 북반구만 합시다. 물체 운동 방향이 오늘 직각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위도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속도가 빠를수록 커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요거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방향만 바꾸지 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위도도 고려를 많이 안 할게요. 수능을 중심에 하시는 분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 얘도 그럼 고려를 안 하게 되면, 자, 전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 위도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운동 속도도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즉, 풍속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우리 G2에서 전향력이 크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위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풍속이 크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요 관계를 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힘입니다. 구심력. 여기 돌고 계시죠? 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다리를 뻗었을 때는 천천히 돌다가 갑자기 똑같이 돌고 있는데 다리를 올리기만 했는데 갑자기 쪼르륵 하고 돌아. 왜 그래? 그게 구심력 때문인 거야. 그럼 이 구심력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원운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림을 볼게요. 내가 이 중심을 가지고 빙빙빙 돌릴 거야. 그럼 원래 여기에 위치해 있는 공은 일로 가고 싶어 했던 거지. 근데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돼? 휘어야 되는 거지. 이 휘어야 되는 걸 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얘가 휘었다라는 건 이쪽으로도 힘을 작용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구심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당연히 속도가 빠르면 빨리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돌려보시면 알겠죠? 돌리다가 놨을 때 더 멀리 나가잖아. 빨리 돌리다 놨을 때. 원심력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쪽에 있는 구심력이 또 크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과 거리가 짧을수록 커요. 이것도 여러분들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다 짧게 잡고 돌리다 날렸을 때랑 길게 잡고 돌리다 날렸을 때를 같이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원심력은 구심력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게 구심력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원운동일 때 나타나는 힘이다. 마지막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솔직히 이 식 몰라도 돼요. 뭐냐면 저항을 받아야 돼. 즉 마찰이 있다는 얘기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지구과학 바람의 입장에서 뭐냐면 상층으로 가면, 저 위쪽으로 가면은 방해하는 게 없죠. 이 바람이, 공기가 움직일 때 얘를 막 뭐 건물들이 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 근데 이 마찰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기 경계층이라고 해서 지상으로부터 약 1km 정도. 네. 즉 뭐냐면 건물들이 막 있고 산도 있고 이런 곳들에서만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 그 이상을 우리가 자유대기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작용 안 한다. 요 얘기입니다. 바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 1km 이내 대기 경계층의 경우는 봐서 항상 마찰력의 영향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구과학 원은. 자, 그러면 이걸 왜 했냐? 여기부터 진짜 포인트야. 자, 이제부터 바람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상층에서 부는 거야. 자, 상층이라고 했죠. 대기 경계층이 아니라 자유대기야. 즉 뭐냐면 여기서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찰력이란 힘이 작용을 안 할 거야, 이제는. 여기는. 자, 그럼 그때 이제 직선에서 볼 겁니다. 직선일 때.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서는 뭐가 작용을 안 해? 구심력이 작용을 안 하는 경우를 보는 거야. 즉,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뭐가 남냐면 기압경도력과 전향력만 남죠. 그럼 정의를 먼저 얘기할게요. 얘네들이 같아질 때가 있는데 이 같아질 때 생기는 그런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균풍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같아질 때. 자, 그래가지고 특징 먼저 할게요. 기압 경도력이 만약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다, 그럼 얘도 일정하겠죠? 일정할 때 이 속도는, 자, 전향력이 아까 뭐였지? 위도와 속도의 곱의 관계거든요. 위도가 낮으면 속력가 당연히 빨라지죠. 얘가 일정하다면. 이런 얘기. 그다음에 위도가 만약에 일정하다. 이번 얘가 일정하대요. 그러면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 전향력이 커지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 속도도 커지겠지. 이거 무슨 얘기냐? 기압 경도력이 커지면 우리가 아까 위도는 좀 고려하지 말자고 했잖아. 너는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제끼고 나서 그럼 기압 경도력이 커져. 그럼 전향력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위도는 고려 안 할 거야. 그럼 뭐가 커져야 되는 거야? 속력이 커진다. 이 얘기랑 똑같다고. 즉 기압 차이가 많이 나. 위도가 같다라는 전제하에 기압 차이가 많이 나. 그럼 전향력도 커지겠지? 그럼 속도도 커져. 이 개념이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얘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 처음에 공기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이동해. 누구 때문에? 기압 경도력 때문에 이동을 해. 이동을 하는데 얘가 이동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뭐가 생겨? 전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휘어. 실제로는 이렇게 휘는 거야. 전향력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갈 때 또 뭐해? 이렇게 할 때 또 전향력 작용하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또 휘어. 또 휘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기압 경도력과 여기가 기압 경도력, 아래쪽으로 전향력, 이게 정반대가 될 때까지 계속 휘어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이 둘이 평행하게 될 때가 됩니다. 즉,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방향이 서로 완벽하게 반대가 되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일정한 방향, 여기서는 서풍이겠죠? 서풍처럼 일정한 방향이 이렇게 불어주는 거. 이거를 지균풍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균풍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위도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밀도도 뭐 거의 동일하다고 하니까 거리차가 짧거나 압력차가, 즉 뭐냐면 요 얘기가 기압 경도력이 크면 얘가 커지면 전향력이 커져. 근데 위도를 고려를 안 한다고 쳤을 때 전향력이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가 똑같다. 이거랑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풍속이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 거리 차이가 짧은 게 긴 것보다 여기가 풍속이 빠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야. 거리 차이가 짧으면 기압 경도력이 커지잖아. 그럼 기압 경도력이 커졌다. 그럼 전향력이 커지네. 그럼 전향력이 커졌다는 건 속력이 커졌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 이번엔 곡선일 때입니다. 자, 곡선. 아까는 직선일 때. 근데 곡선이니까 누가 추가돼, 이제? 아까 전향력이랑 기압 경도력에 플러스 원심력이 아니라, 저 때는 원심력으로 공부를 했었어. 구심력이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상층의 등압선이 곡선이거나 원형일 때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힘들의 균형이 일어나서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거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면 돼요. 이때 생기는 걸 경도풍이라고 하는데 결과부터 할게요. 결과. 저기압성 경도풍과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나뉘는데 저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반대 방향,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방향으로 이제부터 생성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요걸 기억하시면서 그림을 볼게요. 똑같아요, 얘도. 자, 저기압성부터 볼게요. 저기압성이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가 저기압일 때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게 중심보다 기압이 높은 거니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전향력이 작용을 하겠지. 전향력이 작용을 하면서 얘가 꺾이는데 얘가 원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구심력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일정하게 꺾여 들어가.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보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됐어요?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얘를 자세하게 보면은 실제로 중심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있고 항상 이 반대편에 전향력이 있습니다. 둘이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근데 이때 얘네 둘뿐만이 아니라 얘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얘기 때문에 구심력도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기압 경도력에서 전향력을 뺀 게 남은 게 뭐야? 구심력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뭐? 시계 반대 방향.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가 휘는 걸 생각하면 돼. 휘어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고기압인 중심이 고기압일 때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전향력 작아니까 이렇게 휘겠죠? 얘가 나오다면 또 이렇게 휘겠지? 이렇게 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고기압성은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걔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기압 경도력이 바깥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 반대편에 전향력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리고 안쪽으로 당기는 구심력이 존재하겠죠? 자, 얘도 정리할게요. 전향력에서 기압 경도력을 뺐더니 뭐가 돼? 이번엔 구심력이 남는 거지. 얘에서 얘를 뺐더니 구심력이 남는 거잖아. 맞아? 다시 얘기하면 기압 경도력이랑 이 구심력 더하면 뭐야? 전향력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로. 자,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빼기 구심력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 플러스 구심력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자, 이제부터 속력 얘기할 거야. 방향은 아까 얘가 시계 반대 방향, 시계라고 했죠. 속력 할 거야. 자, 우리가 위도가 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향력이 컸다 얘기는 뭐야? 속도가 빠르다 이 얘기랑 똑같다고 했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여기서 전향력은 속도를 대변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전향력은 속도를 대변해. 근데 그때 기압 차이도 동일하고 구심력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뭐야? 얘는 기압 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뺀 만큼밖에 속도가 안 나오는 건데 얘는 기압 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더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똑같은 기압 경도력이라면 구심력을 뺐을 때보다는 더했을 때가 빨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가 저기압일 때보다 전향력이 크다. 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고기압일 때가 저기압일 때보다 크구나, 속력이. 여기까지가 이제 상층의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북반구에서 이제 저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반대방. 제가 설명한 거죠. 고기압성 경도풍은 시계 반대. 이게 북반구로 가정을 한 거면 남반구는 사실 뒤집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가 원해서 저상반구, 뭐 고하지막 이런 걸 했던 거. 저상반구, 저기압,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 구름결. 이거에서 반시계 방향을 하고 그 다음에 고하지막, 고기압, 하강기류, 시계 방향, 말딱. 이거에서 시계 방향을 했던 이유가 북반구라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지상입니다. 지상. 자, 드디어 지상. 지구가 원해서 맨날 좋아했던 바람이에요. 아까 뭐가 추가돼? 여기 마찰력이 이제 추가되는 거야. 그럼 마찰력이 추가된다는 건 어떤 물체가 이동할 때 항상 이 반대편에 뭐가 있어? 물체가 이동할 때 반대편에 마찰력이 존재하는 거야. 얘가 물체 이동.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기압 경도력, 전향력, 그 다음에 만약 원운동이라면 90력까지, 그리고 마찰력, 이 4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만약에 원운동이 아니라면 마찰력은,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 전향력,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풍들을 우린 지상풍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직선일 때부터 먼저 볼게요. 그림을 볼게요. 그냥 최종적으로 보면 돼. 원래 마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불고 있었지? 마찰력이 없다면 고기압, 저기압일 때 여기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전향력,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었죠. 기, 전 이렇게. 항상 전향력은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을 성립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뭐가 추가되냐면 마찰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힘이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아까는 전향력하고만 전향력이랑 기압 경도력만 균형을 이루면 됐는데 마찰력이 바람 이동 방향 반대로 생기니까 이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이 되는 이 부분이 기압 경도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면 얘하고 얘의 합력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럼 이거는 기압 경도력과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휘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꺾여야 돼. 이게 꺾여야 얘가 이렇게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하고 그거의 오른쪽이 90도로 전향력이 있으니까 이 둘의 합력이 기압 경도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생기는 이 각을 우리 경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 생각을 해봐. 마찰력이 커질 거야 이제. 커져. 그럼 전향력이 이렇게 있죠. 얘네 둘의 합력은 이 방향이지. 얘가 이 기압 경도력의 반대편이 오게 되려면 얘가 요만큼 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이 바람도 꺾이겠죠. 이렇게. 이해돼? 그래야 얘가 여기 서로 반대 방향에 올 거니까. 그럼 경각, 각은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야. 즉 마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바람의 이동이 등압선을 침범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는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요. 혹은 들어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등압선을 침범하면서 갈 수밖에 없던 게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자, 고기압, 저기압일 때도 볼게요. 우리가 지구가 원에서 어떻게 배워? 저기압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 들어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몰랐잖아. 이제 되는 거야. 얘가 만약 마찰력이 없었어. 그러면 이 등압선으로 나란하게 돌아요. 근데 마찰력이 생기니까 얘가 꺾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꺾여줄 수밖에. 그래야 균형을 이루니까. 고기압도 마찬가지예요. 마찰력이 있으니까 꺾여서 나가는 거야. 마찰력이 없었다면 얘는 꺾일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일기도를 나눠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상 일기도와 상층 일기도를 보는데 지상 일기도는 이미 알다시피 등압선으로 연결합니다. 등압선을 연결해요. 압력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등압선을 연결하는데 상층 일기도 같은 경우는 등압면의 고도를 측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타나는 이 곡선들, 얘 상층 일기도인데 이 곡선들은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선생님 뭔 말이에요? 500m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 일기도에서는 기압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선을 그린 게 아니라 기압의 변화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 기압 자체들을 그냥 선으로 그린 거야. 근데 상층 일기도는 그런 변화가 적다 보니까 기압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고도선을 그려요. 고도선. 그래서 해석 자체가 어차피 비슷하긴 한데 고도가 높은 지점을 기압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고도가 낮은 지점을 기압이 낮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그림을 볼게요. 자, 500m 헥토파스칼의 500m가 아니라 500 헥토파스칼의 기준 되는 선이 요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랬을 때 평균 높이가 이거라고 했을 때
어떤 곳은 얘보다 더 높은 곳에서 500헥토파스칼이 생겨날 수 있죠. 어떤 곳은 이것보다 더 낮은 곳에서 생성될 수 있죠. 어떨 때 그러냐면 따뜻한 공기일 땐 공기 덩어리들이 커져요. 이렇게 위로 퍼지고 찬 공기일 땐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500헥토파스칼의 높이를 찾을 때 따뜻한 공기는 좀 더 위쪽에서 발견이 되고 찬 공기는 아래쪽에서 발견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500헥토파스칼이 따뜻한 공기일 때는 높은 고도에서 형성이 되고 찬 공기일 때는 낮은 고도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그거를 상층 일기도에 표현을 했다고. 그럼 여기도 보면 5820, 5460 이렇게 고도선으로 돼 있죠. 근데 얘가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기압이 높은 거야. 얘가 기압이 낮은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지만 등고선을 표현해서 했는데도 해석하는 건 사실 똑같다고. 다를 게 없어요. 그걸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상층이냐 지상이냐를 판단할 때 바람 방향 보면 딱 나오긴 하는데 얘 지상일기도. 지금 보면 바람의 방향이 등압선을 막 가로질러 가고 있죠. 이건 지상일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나만 해석을 해볼게. A 지점 봐볼게. A 지점. 아니다. 그냥 B 지점 보자. B 지점. 자, 여기 보니까 B 지점이 여기가 1028이고요. 등압선 여기가 1024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겠죠.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는데 얘 지상이니까 어떻게? 마찰력도 작용할 거고 전향력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이거래. 그럼 얘 오른쪽 수직으로 전향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뭐야? 여기로 마찰력이 작용했지. 이 둘의 힘의 합력인 요 방향이 결국 합력이 얘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휘는 거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상층의 일기도 등고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차피 고도가 높은 쪽이 기압이 높은 거니까 우리 누구 볼까? D 볼까요? D? D. 얘는 심지어 여기 L이라고 써있네. 그럼 뭐야? 열로 구심력 작용하고 돌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 이렇게 작용하겠죠? 기압 경도력 90력. 반대편으로 뭐? 전향력.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반시계 방향. 요거요. 요걸 아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네, 밑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면 상층일 땐 마찰력이 없어서 등압선과 나란하게 돌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상은 어떻게? 얘네들을 가로질러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람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수업일기는 본 수업 때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 잘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